경기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세대가 대부분 다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촌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교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이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정도까지 오른 과정에서 저는 제 견해에 따르면은 장하준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1970년대 추진했던 중화공업화가 그나마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덕택에 이제 소득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 보호해왔던 국내 시장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 여는 게 뭐냐면은 가령 뭐 지금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다 아실 텐데 자동차 회사가 5개, 6개가 있는데요. 국내 회사가 현대차, 기아차,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예. 대우자동차가 있었죠. 예. 대우자동차가 있었는데, 지금 이 중에서 해외 매각되지 않은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2개. 2개밖에 없어요. 현대기아. 현대기아차밖에. 네. 그리고 나머지 쌍용차는 지금 인도에 넘어갔고요. 대우차는 미국 GM에 넘어갔죠. 삼성자동차는 닛산 내지는 르노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건데요. WTO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OECD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은요, 쌍용차를 외국에 매각할 의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1980년대였다면은 쌍용차가 부도났을 때 이거를 한국의 다른 재벌이 인수하게 하거나 아니면 산업은행이 계속해서 갖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WTO 규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OECD 규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WTO라든가 OECD 가입을 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국내 기업을 해외 매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정부 노력을 방해하는 그 조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쌍용차를 한국이 산업은행이 이제 임시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WTO 위반은 아닌데 OECD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OECD 가입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가 이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제공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특혜적 조치라고 해갖고 뭐라 하나 유럽이라든가 이 다른 경쟁 국가들이 한국 정부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이 기업들을 살리는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약간 겁내하게 됩니다. 겁을 내게 돼요. 왜냐면 약간 보복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다 매각을 하게 돼버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들을 계속 채용해가지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그 대졸자 인력이 몇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쌍용차 같은 경우에 그 인도나 중국에 매각된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신규 인력을 거의 모집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삼성차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한국에서 굳이 제품 개발을 하지 않고요.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닛산, 프랑스의 르노, 여기서 개발한 그 차종을 그냥 설계도명을 다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는 만들어서 팔기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차에 납품하는 그 하청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그 설계도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기술 개발할 인력을 많이 채용할 필요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 바로 느끼는 현상인데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심화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공과대학을 나와봐야 취업하기가 힘들고 특히나 문사철학과를 나오면 더 힘들구나. 그럼 답은 뭐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의사가 되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니까 아니면 늘어나지 않게 되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게 공무원, 의사, 변호사 이런 몇 개밖에 안 남고 나머지 일반 산업 일자리는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진 거죠, 지금처럼. 그러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이런 총체적인 효과고요. 그다음 크게 보면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경제의 논리라는 것이 시장 경쟁 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강화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WTO라든가 OECD 가입의 논리인데요. 경쟁 원리가 강화된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강한 거는 누굽니까? 힘 있는 돈이 사람들이죠.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기업들이죠. 이미 더군다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데 당장은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미래 경쟁력을 있는데 당장 돈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면은 미래가 아무리 창창한 젊은 기업, 벤처기업 이런 거라 하더라도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른바 실력이 없는 게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 경쟁의 논리를 강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발도상국들 있죠. 개발도상국들은 아무리 그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나라 경제에 당장 돈이 없으면은 그 개발도상국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장하준 교수님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 WTO 체제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고요. 불평등을 심화시키니까 이게 개발도상국이 더 이상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OECD라는 거는요. 선진국 클럽입니다. 선진국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995년도라는 시점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안 됐어요. 근데 덜컥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선진국도 아닌 놈이. 그리고선 만세를 불렀죠. 우리 선진국 됐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OECD 가입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OECD의 룰인데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금융시장 개방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 개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쳤는 게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1996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기 전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못 갔습니다. 왜냐? 해외여행 가게 되면 달러를 들고 나가게 되죠. 그 달러를 쓰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 공업화를 할 때 달러가 엄청나게 귀중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국할 때 공항에서 달러를 숨기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엑스레이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 만에 하나 달러를 숨기고 나가다 걸리잖아요. 감옥 갔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랬냐? 한 푼이라도 가령 100달러만의 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아껴가지고 이 일종의 해외여행 같은 데 가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가지고서 귀중한 이 외국제 기계들, 독일제 기계, 일본산 기계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아니면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기술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소중한 달러를 허투루 여행 가서 쓰면 되냐 해가지고 달러를 엄격하게 정부가 통제하고 이 소비에 쓰지 못하게 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런 규정들이 전부 다
OECD 가입 규칙에 어긋나는 규칙이에요, 전부 다. 이거를 김영삼주가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좋았죠. 한편으로는 1995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거 해외여행을 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1996년도부터 베를린, 파리, 런던 이런데 엄청난 한국 여행객들이 왔어요. 제가 그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1996년도부터 제가 베를린에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제가 관광 가이드로 먹고 살았습니다.